실제로 우리가 휴전선 인근에서 방송을 하면은 북한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처음 듣는 사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숨기고 있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군대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사고입니다. 18개월 복무하는 병사들이 비록 기간은 짧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지휘관이 왜 이 명령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병사들은 단순한 지시 이상의 창의적인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이건 북한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힘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첫째, 신병 교육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5주간 훈련하고 바로 부대로 배치되는데 사실상 군복 입는 법과 방아쇠 당기는 법만 배우는 수준입니다. 장군들은 최소 3개월 훈련을 주장하기도 하죠. 둘째, 보급, 정비, 수속 문제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무너진 것도 결국 보급 때문이었죠. 우리 군 역시 보급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리더십 교육입니다. 미군은 하사 소위가 되려면 수백 시간의 리더십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시간도 안 되죠. 그래서 여전히 구전식 문화, 악습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력 수보다 중요한 건 질적 리셋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대대적인 변화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핵탄두를 30에서 50기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미사일, 단거리 전술핵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무서운 건 소형 전술핵입니다. 이건 서울, 인천 같은 특정 도시를 직접 겨냥할 수 있고 폭발력은 작아도 방사능 피해와 공포는 핵심 대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핵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제 붕괴 위기 상황. 김정은 정권이 몰락 직전일 때 다 같이 끝내자 라는 식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을 바로 서울에 쓰지는 않더라도 동해나 서해 바다에 한 발씩 떨어뜨려서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겁방용, 시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술핵 제한 공격, 군사기지, 항만, 공항 같은 특정 목표물의 소형핵을 사용해 남한사의 극도의 혼란을 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핵이 진짜 실제로 발사됐을 때, 우리나라에 떨어졌을 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서울에 20킬로톤급 핵폭탄이 터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2배 위력입니다. 떨어지자마자 즉시 사망자 20만 명 이상, 방사능 픽폭으로 수년간 암과 질병 발생, 서울 전체가 기능을 상실,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가 마비 상태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겨냥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핵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핵 탄두는 고도의 기술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비, 보관 체계가 부실합니다. 만약 핵탄두 폭발 사고가 평양에서 난다면 방사능은 바람과 물을 타고 남한까지 내려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수도권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은? 네,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핵이라는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함부로 핵을 못 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핵을 쓰는 순간 북한도 바로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구산, 즉 확장 억제 덕분에 북한이 서울이나 부산에 핵을 쓰면 평양도 바로 핵 보복을 맞게 됩니다. 북한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최후의 카드일 뿐 쉽게 꺼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옛날 얘기다. 이제 평화의 시대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불안정한 정전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예 정전 협정이 없는 나라들도 현재는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휴전 국가라는 현실에서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민간인의 대피입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과 노약자는 수도권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서울은 휴전선과 불과 40km 거리. 이 불안정한 휴전선은 곧바로 수도권과 국가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GP를 파기했다고요? 저는 그냥 이해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멈춘 게 아니라 총 부리가 그냥 멈춰서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국민 개개인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상배낭에는 반드시 복용 중인 약, 생수, 건빵 같은 간식, 가족사진, 라디오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설마라는 생각보다 휴전국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하로 대피한다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또한 지금 전쟁을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심어주는 공포적인 말들 아닌가. 절대 공포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항상 우리가 방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휴전 중인 지금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혹시 옆집에 무서운 살인마가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산다고 하신다면은 준비 안 하시고 사실 건가요? 북한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순간 도발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100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따라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비례보복 그리고 냉정한 대응. 이게 바로 휴전 국가에서 전쟁 억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휴전 이후 70년 동안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셨을까요? 미군의 지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뉩니다. 북한이 섣불리 전면전을 못하는 이유도 결국 미국의 억제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휴전 국가에서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정부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라고 하는데 만약 철수가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뭐 바로 망하죠. 이거는 더 이상의 논쟁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라는 지형 자체가 서쪽으로는 중국이라는 공산당이, 북쪽으로는 북한이라는 공산당이 있고, 북한의 또 끄트머리에는 러시아라는 또 구소련의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건 대한민국의 정말 존재를 위협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북 송금으로 사탄 내용들이 많은데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실제 현역 때 공동연락사무소가 맞죠? 그게 폭파됐을 때 저희 선후배님들끼리 이제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야, 저 세금으로 우리 성과상여금 더 챙겨줬으면, 우리 당직 근무비 더 줬으면,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보면 그때도 대북송금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과 남한이 뭐 통일을 한 해 만에 라는 좋은 시너지 효과도 있었지만 역으로는 그 돈으로 핵을 개발했다, 뭐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거를 다시 또 현재 시점으로 가져온다면은 과연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전방에 계신 분들, 생계가 어려운 장병들한테 뭐 최저금리로 뭐 대출이 나간다거나 지불해준다거나,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 시선에서가 아니라 군인들 시선에서 봐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피디님 혹시 특전사들이 천린군을 왜 하는지 아세요? 천린군이면 400km를 걷는 거거든요. 왜 하는지 아세요? 미군은 자산이 어딘가에 침투를 하면은 데리고 오는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걸어올 수 있는 훈련 능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해서 천린군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400km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이랑 저희도 같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좀 가장 못해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가 지금 요거에 한 반 정도 돼요. 미군 애들 거 통신 장비 오잖아요? 이만합니다. 이만해. 이만하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급여 문제, 아파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군의 장비 문제도 많잖아요. 우리 한참 이제 DP라는 드라마 나왔을 때 수통이 6.25 때 만들어진 수통이다. 그때 진짜 거짓말처럼 다 바뀌었어요. 그런 사소한 거라도 이제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데 미군과 우리나라는 엄청난 전략 차이와 장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미군이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으로 임명이 됐는데 국가 안보에 영향이 미칠까요? 네, 미치죠. 방위병 출신이라 하면 일단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군사를 지휘체계하는 지휘관들은 전장에 대한 상황 판단과 이 전장에 대한 흐름, 승리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간과를 하고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아예 모르시는 분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거는 저는 아예 국가 안보를 진짜로 실제로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그러면은 군대도 안 나온 대통령들이 전쟁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오성장군을 달고 전투 지휘를 한다면은 그거는 맞는 거냐? 그럼 방위병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다른 나라 사례는 이렇다 라고 하지만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전시가 터지면은 우리나라 전작권은 아직까지 미국한테 있고 실제로 미군이 지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 통제를 받는 장군님들은 실제 현역으로서 생활을 다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방위병 출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국군을 지휘 통제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선수 11명이 있는데 각자의 포지션이 있죠. 근데 골키퍼만 20년, 30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스트라이커로 전향이 된다면 과연 잘할까요?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함질에 터졌을 때 저희가 근 한 1, 2주 정도를 퇴근을 못하면서 총을 몸에 지니고 생활을 해야 했던, 그때는 진짜 생각 많이 했습니다. 계속 매일 전술 짜고 여기 가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전쟁에 발발하면 어떤 임무들을 수행해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상상 사실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군 생활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북한군을 마주친 적은 없으신가요? 특전사의 일단 주요 업무는 북한에 침투하여 작전을 이제 수행하는 부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북한군을 마주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남한 공작원이 아니라서 북한에 실제로 침투할 때는 진짜 전쟁 상황일 때만 침투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면한 위기는 주먹 또는 총칼로 또는 미사일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전쟁만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전 때문인데요. 이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그리고 생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언론이라던가 정치라던가 너무 많은 곳에 침투를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근간을 흔들리는 바로 전쟁입니다. 이게 가장 위협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어느 그룹에서 감첫 지령이 발견이 되어 통째로 이제 잡혀가는 일들도 있었고,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여러 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전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한번 전력 비교도 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사에 대해서도 한번 소통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휴전국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군인들께서 항상 힘을 내서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